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TV라는 것도 정체성을 잘 형성해야 되고 네네. 사실은 이름 짓는 것부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으로 승부할지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네. 우리 서용주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네.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우리는 저 민주당 TV가 잘 됐으면 좋겠고 델리민주는 좀 사실상 성적이 조조한 거는 우리가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이게 델리민주가 이렇게 조조하지? 우리가 155만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100만 이상은 조회수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데 네.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TV라는 거 출발하는 취지 매우 좋아하고 그에 맞고 의제 설정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100% 200% 동감하는데 기술적 문제로 첫 번째는 민주당 TV라는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아, 그 이름으로는 안 된다. 안 돼요. 네. 사실 이게 대중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고도의 마케팅인데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동차의 그 어떤 브랜드를 고품격으로 런칭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타면 차니까 좋은데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인피니티라는 차가 그 브랜드 이름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회사 이름을 알게 되듯이 민주당 TV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조금 딱딱하고 이게 좀 관료적인 이게 정당의 정책적인 설명만 하는 네. 이런 국정 뭐 아니 당 TV로 인식이 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려면 새로운 이름을 하나를 대중적으로 지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 이 참여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뭐 말하자면 당내 구성원들이 네. 뭔가 얻어갈 게 있어야 돼. 아하, 방송을 도움이 돼야 봤을 돼. 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 그 민주당 TV 가칭이죠. 저는 가칭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오면 주식 문제도 좀 다루고 부동산 문제도 다뤄서 여기에 얻는 정보를 가지고 너무나 3% 가는 것만큼 여기 이 민주당 TV에 와서 주식 문제를 보면 되네. 야. 이런 거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튜브 하는데 거기 안 가도 돼. 여기 와서 보면 정보가 더 알찬데 요런 걸 해야 돼. 아, 그 정도로 빽빽하고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네. 설명만 하는 게 되면은 실패해요. 그렇죠. 재미가 있어. 재밌어야죠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요. 유용해야 되고 정치인들한테 출연하면 김어준 방송 가서 후원금이 채워지듯이 이쪽에 민주당 TV 오면 후원금이 채워지는 뭐 전체가 채워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아니, 이런 근데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방송을 한다는 네.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지상파의 프로그램들이나 뉴스 공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방송이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시청률 경쟁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필연 아니겠습니까? 경쟁 있을 수 있죠. 지금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이 새벽 5시에 방송을 해요. 어떠한 경쟁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다 다 알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나 김인석 총리님이 일어나가지고 유튜브 키잖아요. 우리 보통 화장실 갔을 때 그거 딱 나와요. 그래서 그 백은종 대표님 항상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숙 총리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시죠? 하면서 호통을 치세요.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내란 극복 민생 경제 살리기 할 일이 엄청 많아요. 하면서. 근데 두 분이 진짜 보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아닌 게 그냥 아니라 김민석 그냥 화장실 갔는데 일어나서 우리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유튜브 키면 그럼요. 알고리즘에 아유, 서울의 그러니까. 소리나 경향 TV는 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초심님이 백은영 대표님 막 소리 지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25시 TV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25시간 일한다 국민을 위해서. 25시 TV 또는 무한 TV. 무한 TV. 민생과 경제와 서민과 청년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 무한 TV, 무한 도전. 네, 도전하는 무한 TV. 정말로 장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채택될지는 네. 두고 볼 일인 거고 어쨌든 간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월요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인 건데 취임 첫 주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을 닮아서 일 중독에 빠지려나 보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해요. 빨리빨리 하고요. 빨리 네. 하고 탕평에 준하는 인사들 그리고 크게 이견이 없는 인사들로 바로바로 선정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게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만 쓰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사무총장과 정책위장만 보더라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무총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고요. 다음 총선에서 또 중책을 맡는 자리인데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장 하던 한정혜 사무총장이 됐어요. 한정혜 사무총장이 그런 말 하시니까 거기 간 건데 그런 것들
정책위원장도 권칠승 의원님 아주 이 당내에서도 성과이 스마트하시죠. 좋고 네. 정책적으로도 숙성이 많이 되신 분인데 이게 뭐 개파를 따졌다면은 그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다. 근데 가장 중심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장을 상징적으로 탕평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그 권미경 그 지명직 최고나 그다음에 전용기 지명직 최고도 이게 논란이 없을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예를 들면 청년이 자리에 전당대회 조금이라도 서로 간에 양 극단에 서서 뭔가 역할했던 사람 앉혀놓으면 난리가 났겠지.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전용기 의원을 가져다 놓은 거는 청년으로서 당내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의원이기도 하고 배지잖아요. 근데 배지기 때문에 그 최고위 안에서 그 배지를 또 어떻게 또 하겠어요?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하긴 했더라고. 네. 근데 이게 선출 방식 갖고 뭐라 하는 거였고 권미경 이분도 사실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분도 노동계 쪽에 목으로 해서 사실 이제 또 있을 수 있는 강릉 재보까지 고려한 좀 전략적인 인사라서 저는 무난함을 넘어서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니 말씀대로 한정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하시고 근데 권칠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 장관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레코드를 보면은 이게 친명 인사야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제야 민주화 세력 그리고 친 DJ, 친노, 친문, 친명의 연합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제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기도 했지만 전당대회 때 당연히 연합해서 능력이 되고 또 사람이 좋다면 그렇게 등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딱 두 분의 축사가 있었잖아요. 두 분의 문재인 축사.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들마저도 1호로 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잘된 인사다. 네. 그리고 이제 권미경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여성 노동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벌써 여성 최고위원이 3분이나 됩니다. 3분이나 됩니다. 이게. 그것도 굉장히 이러면 이제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지향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 뉴스 보면 항상 남성들 위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최고위원이 3분 여성 이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고 사무총장 한정혜 그러니까요. 보통은 남자들이 도맡아 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성 정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된 인사고 무엇보다 저는 당 대표를 보니까 정말 25시간 뛰더라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홍길동 정신으로. 네. 홍길동 당대표, 25일 당대표라는 별명이 벌써 생기고 있어요. 애칭이요. 그건 매우 좋은 일이다. 아니 실제로 우리 소장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데 김민석 대표가 당선 직후에 그날에 거제 수해 현장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도 갔고 봉하마을도 가고 평산마을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실제로 부산에서 하고 강릉에서 하고 정말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벽에 일정을 잡으신다는 거잖아요. 새벽 총리였던 거. 새벽에 예를 들면 뭐 청소 노동자들이 현장도 갈 수 거고 새벽 배송하는 택배 노동자들도 만나러 갈 수 거고 또 아침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이제 1,000원의 밥상 대학생들 뭐 거의 그런 일정을 앞으로 계속 잡으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부터 서민들과 노동자들 움직이는 현장, 국내 삶이 시작된 현장. 이러면 지하철도 같이 타보고 빡빡하잖아요. 지금도 출근길 힘들거든요. 저는 민심이 딴짓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민심은 시장통에 있고 노동 현장에 있고 1,000원의 밥상을 밥을 먹기 기다리는 대학생들에게 있고 지하철 출근길이 있습니다. 그 고단한 몸을 싣고 콩나물시루처럼 껴서 가는 거기가 민생 현장이고 민심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 데를 새벽부터 다니시는 거 기대가 큽니다. 그런 걸 대폭 강화해야 된다 봅니다. 민생 현장, 민심 현장. 그런 일들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작은 충돌이었지만은 아까 말했던 전용기 그 청년 최고위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고선 일부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이 약간 반발을 하긴 했거든요. 그 광경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무적이지 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김어준 씨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세 명 다 우르르 얘기하는 게 팀으로 아니라. 움직이고 몰려다니면은 이게 뭐냐면 화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결국에는 반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다양하게 내는 것은 저는 건강한 행위이고 그러려고 우리 당원과 그다음에 민심이 최고위원들을 친청계 의원들을 앉혀놨다고 봐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네. 세 명 다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지? 초반에 허니문도 없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김어준 씨 방송 갔다 와서 그래요. 이게 결국에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에 대한 의제 설정 자체가 왜 김어준 씨 방송 가서 세 분이 떠들어서 얘기한 거를 그대로 공식적인 최고위에서 얘기가 돼야 되느냐? 저는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런 거를 깨자고 지금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양성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그냥 서로 간에 계파 간의 갈등 말고 일하러 갑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지역에 가서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반 근간을 좀 뒷받침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무리지어서 이렇게 또 당파적으로. 계파 갈등에 대한 선을 긋고 있으니 뭐 근데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쉽사리 김어준 씨한테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출연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조금은 이번에는 의외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기간바도 크고 또 어쩔 때는 아주 재밌기도 한데 두 가지가 의외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 낙선에 대해서 아, 저도 그거는 약간 실명을 해봐야 떨어진다라는 신호를 줬다는데 그건 이택수 우리 김어준 총수님의 절친 이택수 리얼미터 두 분이 중학교 동창이고 엄청 네. 친한 친구인데 항상 출연하시고 아니다. 흔히 말하는 친명 친척하면 친명표가 훨씬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친명을 하면 떨어진다는 건 맞는 분석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무리한 분석하셨을까? 이러면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뭐 이런저런 저기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비판하는 게 낫지.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왜 세 분이 같이 출연했을까요? 일이 있어서 최민희 최고위원이 출연한다든지 한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현안으로. 세 분이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들이 믿고 따른 문재인 전 대통령 분열은 필패다. 화합해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딱 셋이 출연하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도 친명 친청의 갈등은 계속되나? 그런 구도는 계속되나?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 아까도 이제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용 그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의견이 참 많은데 그분이 인성이 좋으셔서 그런 거죠 보면은. 그렇죠. 네. 사람 참 좋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저기 진심이 매우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 이제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김어준 씨처럼 그렇게 김용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을 앞세우면 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논리도 안 맞고 대통령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선거가 끝나서 거론하지 않지만 그 국민 여론조사 30%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결과가 그런 납득이 안 결과가 갑니다. 나온다는 것은 제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제가 뒷다리 잡고 물고 늘어질까요?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성윤 최고가 1등이 나올 수 있냐? 이거는 뭔가 좀 불확실한 음모가 있다. 뭐가 네. 이러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선거가 끝났잖아요. 끝나면 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뭔가 당이 명청대전에서 벗어나서 화합할 수 있고 또 김민석 대표가 이 탕평 인사를 하면서 그러라고 신호를 줬으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뭐 우리 지지층부터 자기 지지층부터 시작해서 코부터 거론하고 그다음에 친명 해봤자 이제 벌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친명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러면 반대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안 꺼냈으면 좋겠어.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바이고. 저도 말씀 나온 김에 김용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의 댓글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한 게 뭐 있는데 이재명과 가깝다면 최고위원 나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식의 비난들이 글이 보여요 실제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의원으로 역량을 쌓았잖아요. 경기도 대변인 하면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본인이 풀뿌리 정치가로 이미 활동을 했었고 검증이 됐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생사고를 같이 하면서 정치검찰의 마녀사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정치권을 마녀사냥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조국 전 대표, 그분들이 조국 전 대표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응원하잖아요. 네. 그 못지않은 마녀사냥을 당했잖아요. 3번 구속돼서 3번 보소로 나온 정말 최근 전무후무하죠. 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 당사자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당원들하고 아주 수평적으로 소통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들하고. 그래서 가면 그분 요구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런 경력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위원 후보 경력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이재명하고 친한 거 말고 뭐가 있어. 이렇게 다 그 넓은 힘의 동지들이고 또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한 축들을 형성하는 분들인데 막 너무 막 미워서 나쁘게 비난하는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또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장님하고 김용 후보를 만나보고 똑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혹시 선거 이후에 연락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너무 네. 크게 상심하시고 힘들어하시다는데 이제 담담하게 털고 네. 했는데 연락은 제가 못 드렸어요. 미안해가지고요. 그렇구나. 네. 저 찍긴 찍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도에 떨어질 때 너무나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어마어마한 탄압과 만행이 시작될 거다. 그날 가입했어요. 떨어진 날 그렇군요. 새벽에. 네. 그 전에는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요. 이제 참여연대 알죠, 활동하면서 알죠. 네. 시민단체는 진보정당을 응원해줬는데서 민주노동당 한 17년. 근데 이제 최근에 진보정당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또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면 당적을 이탈해야 돼요. 사무처장 하는 동안. 네.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이탈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당을 응원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3인당 민주당 이제 이렇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당대표 리더십 계속 중요하다 강조할 수 네. 있는데 그래 가까이서 좀 보셨으니까 김민석 대표가 그걸 이행할 만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조금 듣고 싶거든요. 그 네. 의원 시절에 그 만든 포럼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포럼이 있었어요. 약자와의 동행이요? 예. 네. 그리고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그랬고 DJ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하는 걸 많이 인용하시는 걸 봤거든요. 확실히 민생 서민 청년 마인드가 있어요. 전 집권여당 대표는 어떤 뚜렷한 개혁 과제에 대한 비전과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전제해야 될 게 민생과 서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입니다. 억울하고 고달픈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네. 연대의 마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음. 어떻게든 이건 근데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TF, 증시 TF 그리고 민생 서민 청년 TF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제안 드리는 거고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앞으로는 총선 전까지 이런 여기서 점수를 따야 돼요.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증시가 다시 7천 8천 돼요. 근데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그러면 다수 국민이 그러면 네. 그 이제 증시에서 이득을 보신 수익을 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회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전체 지지율 회복에는 또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KTX와 SRT를 이제 합쳤어요. 아, 네네. 그래서 주말에 2만 좌석 정도가 늘어나요. 아, 그 좌석이? 주말에 예약이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리고 요금이 10% 이상 떨어지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막 일주일에 하나씩 정부 여당 말로 아, 국민의 삶이 체감 가능한 예, 걸로다가 국민 피부로 느끼는 증시도 7천대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서 부동산도 예를 들면 소유자들 아니 거주자들 말고 보유자들 1주택만 있는 보유자들은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당에서 정부에 요건 조정을 좀 속도 해달라. 조절이나 내용 조절이 필요하다. 종부세도 10억 14억을 올렸는데 원래 대통령이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5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50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 집이 올라가면 재산세 다 내게 돼 있어요. 올려서. 내야죠. 네. 왜냐면 이런 상황이면 서울 수도권에서 괜히 논란만 만들 거고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받느니 이러면 종부세 기준은 한 20억 정도로 네. 이렇게 올릴 때 좀 올려서 대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 더 과세해서 그걸로 종부세 벌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건 당이 목소리를 내야죠. 서울 수도권의 일가구 1주택 거주자나 보유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저는 화답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마어마한 호화주택 사는 사람들을 지금 감세해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면요 점수 확실히 올라갑니다. 야 굉장히 합리적이다. 우리 목소리 귀 기울인다. 야 KTX SRT 합치니까 요금 떨어졌다. 주말에 예약도 쉬워졌다. 뭐 대학생들 1,000원의 밥상 그 아침에 밥 먹을 때 1,000원 해준 건데 예를 들면 점심 때 또 그게 확대된다. 학생들이 지금
밥값도 없었고 굶주리는 학생도 있대요. 끼니를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먹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만나 보니까 그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여당이 든든합니까? 네. 아 정치가 정말 내 곁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 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김민석 네. 대표가 그런데 주력해야 된다 봅니다. 혹시 청와대 가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제안은 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생 상황실 만들어야 된다. 민생 서민 그렇군요. 청년 상황실. 네. 당 대표도 만들고 청와대도 만들어서 양쪽이 하루 종일 그걸로 서로 서로 좋은 정책으로 논의하고 경합을 해라. 내놓고 네. 협조하고 그래야 산다.